안녕하세요. 채널 채널구입니다. 네, 바로 갈게요. 네. 너무 지루하다는 말씀들이 많아서 2024년 자, 부동산 트렌드는 어떨까? 탑5. 탑5 네. 궁금합니다. 일단 아. 전제가 있어. 기본적으로 2024년도에 기저에 깔려있는 큰 바탕이 있는 게 부동산 PF 부실이 내년까지는 갈 것 같아. 그 여파가. 크게 갈 것 같아. 어. 아니 내년까지만 갈 것 같아? 일단은 우리 어. 2024년을 전망하는 거니까 내년은 확실히. 결론적으로는 개발 사업이 그래도 좀 더 여전히 위축되고 중지된 것들이 생겨날 거고 24년은 그냥 간단히 좀 우울한 부동산 한 요새 해가 될 그렇지. 겁니다. 그리고 주택 수요, 구매 여력이 여전히 감소할 거다.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시행사 쪽 사람들 만나면 요새 불행 배틀한데 만나면 서로 만나면 내가 더 불행해 아니야 내가 더 불행해 이제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 다음 다음 가자.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이 한국기업평가 우리 한기평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PF 및 분양 리스크를 이제 각 시공사별로 표를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보면은 우리가 알 법한 그런 유수의 건설회사들도 상당히 그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3년에 태양건설이 쏘아 올린 공인데 이제 롯데, 코롱, 그다음에 동부, 현대 쪽까지들이 24년도에 어떻게 버티고 견딜 그렇지.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잖아. 이제 이거는 어떤 이 해당하는 시공사만의 문제는 아닌 거야. 줄줄이 있지. 어. 중견기업이나 소규모 기업까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실제 이제 태양건설 워커 신청으로서 이제 상당히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아.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암울하다. 일단 우울해. 좀 우울해. 우울한데 그래도 뭐 아무것도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도 뭐라도 이제 하는 관점에서 꼽아봤어. 그래서 5위. 오이 임대형 기숙사. 아. 이제 얘는 뭐 어디에서 출발을 했냐면 그 24년도 2월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서 시작을 해. 기존에 우리가 주택에 보면은 기숙사가 있었었는데 얘는 학교 또는 공장에서만 할 수 있는 기숙사가 해당이 됐던 거였어. 근데 그때 임대형 기숙사라고 해서 공공주택 사업자나 아니면 임대사업자가 그 시행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학교법인이거나 그렇지. 직장에서만 기숙사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빌려줄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어떤 청년층의 어떤 주거복지 차원에서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제도 도입들은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간들이 있잖아. 그 시장들이 이제는 내년에 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제 했던 거고 지금도 사실은 움직이는 데가 있어. 소위 코리빙 하우스라고 해서 몇 개 이제 자산운용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개발회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내년에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거고. 이 임대형 기숙사가 가다 보니까 기존에 없던 건축 기준들을 만들었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아주 힙하고 그렇지. 서로 커뮤니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자. 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최소한의 건축 기준들을 이제 마련을 한 거지. 자, 네 번 4위. 재개발 재건축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될 것 같다. 앞으로의 10년은 재개발 재건축의 시대야. 근데 그게 다 똑같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는 거지. 그 이유를 보게 되면 10월 2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랑구에 시찰을 오면서 이제는 이러한 그 기존 시가지, 노 시가지에서의 재건축 재개발의 정비 사업에 대해선 기준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섰으니 단순히 건축물이 무너지지만 않는다고 해서 살만한 집인가? 이제 그런 기대 수준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좀 더 그 원점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보자라고 하니 최근에 이제 원희룡 장관에서 이제 박상우 이제 국토부 장관이 임명이 됐고 그 취임사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정비법이 아주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규제가 완화된다는 거야. 근데 이미 그런 규제 완화에 대한 흐름들은 있어 왔어. 이미 규제 완화가 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전면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가속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거고. 그랬을 때는 뭐냐면 이제는 또 앞으로의 재건축은 이제 어려워했던 인허가가 문제가 아닌 거야. 안전진단 통과, 구역 지정이 되나 안 되나, 그 요건이 되나 안 되나의 문제는 아니야. 웬만하면 이제 다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너무 기준이 하향화되니까. 일단은
할 수 있으면 해라 라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뭐냐? 실제 사업이 가능한가에 달려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 가끔 뉴스 보게 되면 어떤 조합에서 시공사 선정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는데 아무도 참여를 안 해. 그리고 이제는 서로 와달라고 해야 되고 공사비를 그 평당 500만 원, 700만 원 했던 게 이제는 1000만 원 줄게 했는데도 참여를 안 해. 즉 시공사랑 그다음에 PF 대출, 집단 대출 해줄 수 있는 은행이 참여하고 싶은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돼.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은 실제 사업 시행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즉 미분양이 안 되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만이 이제 가능. 세 번째 노 버스 터미널에 대한 재탄생. 이게 지방 소멸과도 좀 관련돼 있는데 항상 보면 우리가 그 도시가 쇠퇴 성장을 반복하잖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버스 터미널을 한번 가져와 봤어. 지난 3년 동안 18곳이 폐업을 했어. 가끔 뉴스에서도 우리가 봤지. 그래서 최근에는 고향 화정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 버스 터미널을 대부분 민간이 소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근데 뭐 수익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어떡하겠어. 기업이 왜 수익 예전 같지 않을까? 이용자가 떨어져. 버스 잘 안 타지. 대부분 철도 교통이 그렇지. 많이 개발되니까. 그러니까 KTX 때문에 고속철도가 나오고 앞으로 뭐 초고속철도도 나온다고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버스에 대한 이용률, 편의성이 훨씬 너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버스 터미널들이 망해가는 거지. 그 대도시 또 개발 압력이 있는 수요가 있는 곳들은 그 복합 개발을 하고 있었어. 대표적으로 서울의 동서울 터미널 같은 경우가 이제 신세계 프로퍼티에서 이제 지금도 사전 협상을 통해서 시행을. 협상 완료됐어. 이번 달에. 그렇구나. 따끈따끈한. 협상 완료됐어. 이제 지구 다니기 넘어갈 거야. 오케이. 화물터미널 그거 났잖아. 통과했잖아. 통과했죠. 조건부 통과했어. 내년에 1월에 혹시 날 거 같아.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도 신세계가 들어갔고 이제 그 양재동에 있는 화물트럭 터미널도 얘기한 대로 고시가 곧 예정되어 있고 청주 고속터미널도 이제 현재 공사 중이야. 이런 대도시 이상의 일부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중소도시의 저런 낡은 다른 복합이나 기능들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데들은 이제 지금 다 폐쇄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능성이 있는 게 이런 그 새벽 배송 같은 지역의 물류 기능들. 기존에 우리가 뭐 고속버스 택배 같은 거 하긴 하잖아. 근데 그런 거 말고 실제 그 지역의 그 라스트 마일 개념에서의 그 물류 거점 기능으로서 얘가 갈 수 있는 하나의 그 허브 역할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켓컬리 같은 데가 이제 여기를 쓰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정부도 마찬가지야. 지금 당정이 이런 그 지방 소멸과 같이 보통 버스 터미널이 다 원도심에 있잖아. 읍내에 있단 말이야. 그런 데가 만약 기능을 하지 못하면은 그 주변에 더 슬라마가 가속될 거니까 어떻게든 활용을 해보고 계속 살려내보자라는 쪽에서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거 있나 제도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 시설에 왜냐면 도시계획 시설이잖아 우리가 버스 터미널로서 여객 터미널이니까 자동차 정류장에 대한 시설 규칙을 이제 개정하는 그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매년에 해야지. 매년 트렌드나 이 수요가 바뀔 테니까 시설들은 계속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마켓컬리 얘기했잖아. 신선식품 하려면은 그 냉장고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터미널 안에서는 편익시설이나 아니면 복합화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거든.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또 얼마 전 12월 6일 날 국토 소위가 통과됐던 그 국토계획법 일부 개정이 이제 내용 안에는 도시계획 시설 입지복합구역이라는 게 있어. 이것도 이제 곧 내년 상반기 안에는 1, 4분기 안에는 아마 가져가지 않을까. 터미널이 지역의 골칫거리에서 그렇지. 소재로 바뀔 수 있다. 그 지역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고. 자, 탑2 신생아 특례 대출. 자, 나 여기 관심이 많아 지금. 왜? 관심이 많아. 자, 빨리 좀 설명 좀 해줘봐. 자, 방금 얘기한 거야.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 대출 신청일은 1월 29일부터 신청이 접수가 돼. 그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 무주택 세대주. 근데 1주택자도 대환하는 목적에서는 가능해. 그래서 연소득 때문에 다 걸리는 거 아니야? 걸렸으면 좋겠다. 걸렸으면 좋겠다. 부럽다. 자, 그런 이제 대상들이 있고 주택가액은 9억 원 이하. 그리고 규모도 우리 국민주택 평형 8호 이하. 8호 이하.
한도가 최대 5억 원까지. 아, 그러면 이제 9억이면은 5억이면 그래도 꽤 많은 비율로 해주는 거지. 물론 최대이긴 하지만. 그래서 얘가 어떤 우리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까를 보게 되면 2023년도에 이 특례 보금 자리론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얘는 정책 자금으로서 약 40조 원의 예산을 갖고 금리 4%를 갖고서 운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영향이 있긴 했었어. 거래량이 22년도 12월부터 23년도 2월까지 거의 뭐 실종으로 이어지다가 이 보금자리론으로 인해서 소폭 올랐어. 그리고 빠르게 소진됐어.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핫했지.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을 해서 실제 주택 구입 마련을 하는데 사용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빨리 소진됐고 또 이런 것들이 또다시 가계 부채를 늘리는 쪽에서 약간 정부의 우려로 그러니까 비판 많이 받았어 이거. 받다 보니까 판매를 중단됐어. 예, 그래서 이제 그 가격대의 주택은 다시 또 거래량이 급감하는. 그렇지. 돈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그래서 대신에 그러면 6억 이하는 여전히 나오니까 또 6억 이하 쪽으로 쏠리는. 그러니까 이 정책 자금이 시장에 영향력이 있다. 그렇지. 그게 증명이 된 거지. 증명이 된 거지. 그런데 그러면 2024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경우에는 27조 원이고 그보다 약간 금액은 작지만 이자가 싸. 금리가 더 매력적이야. 금리가 매력적이야. 근데 얘가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에 대한 것들은 좀 미비할 것 같다. 특례 보금자리론보다는. 왜냐하면 그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지. 일단 애가 있어야 돼. 영아가. 그리고 거래량이나 아니면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제한을 두고 있어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다만 눈여겨볼 곳은 그러면 출산율이 높은 지역, 9억 미만 아파트에서는 그래도 가격 하락에 대한 것은 방어를 하지 않을까? 나는 이제 많이 받을 것 같아. 요즘. 그런 예상이 들고, 그럼 어딜까?를 이제 봤지. 내가 어제 새벽에 봤어. 이게 합계 출산율인데. 그래서 역시 영시티 세종시가 전국 1등이야. 당연하지 저기들. 근데 세종시에 9억 미만 아파트 꽤 많거든. 8억 미만 제곱 이하에서. 그 다음에 경기도를 보게 되면 평택, 과천. 아까 우리가 뭐 0.78, 0.5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여기는 다 1이 넘어가는 도시들이야. 서울에서도 서울은 성동, 노원, 강동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매칭이 되는 거야. 이 합계 출산율하고 9억 미만의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되게 되면 저기가 이제 매매가 많아지겠네. 거래량이 많고 단 얘기는 이제 수요가 올라간다는 건 약간은 가격이 소폭 올라갈 수 있다. 가격 방어가 될 수 있다. 방어이거나 올라갈 수 있다. 그래. 아니 그는 그 수급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 좋네. 우리 동네 있잖아. 그 동네도 있어. 지금 대망의 1위. 24년 24년 하반기 이후야. 네. 그러니까 25년 상반기로도 갈 수 있고 내 집 마련의 기회다라는 게 이 트렌드의 가장 핫한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아까도 우리가 바탕에서 디폴트로 얘기를 했던 거긴 하지만 지금의 미국 금리가 상당히 최근 급격하게 인상이 됐고 그 인상된 그 5.50%라는 것은 지난 20년을 보더라도 최고야. 거의 최고 수준에 와 있어. 여전히 고금리고 여전히 중금리 이상이라는 거야. 내년에 소폭 하락하더라도. 그리고 지금까지 지난 그 10년을 보더라도 역전세라는 건 없었어. 전세 보증금은 계속 올랐어. 근데 최근 그 코로나를 끝난 엔더믹 이후에서는 경험한 적이 없는 역전세가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지금 24년도 초까지 계약된 전세건이 그 25년도 초까지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까지는 그런 역전세가 도래하는 건들이 생겨난다. 그러면 그 갭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지. 여전히 금리도 높고. 그리고 지난 10년간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랐어. 그런데 아까 전세 보증금도 마찬가지처럼 그 23년도를 기점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지. 그래서 결국 근데 가격이 하락을 턴어라운드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떨어내려 그러지. 그러니까 좀 일단은 내 가격보다 적게 사면
안 팔 거 아니야. 근데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 음. 그러면은 공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더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지. 거야. 급격하게 또 최근 연말로 갈수록 아파트 매물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동시에 다시 거래 절벽이야. 매물은 많아지는데 거래가 안 돼. 그럼 뭐냐면 계속 집값은 이 내놓는 가격이 시장과 아직도 매치가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갭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매물이 늘어나는데 거래가 안 되니 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점점 싸게 내놔야 싸게 어, 내놔서 어, 팔릴 금매가- 때까지. 금매가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그 금매 가격이 그냥 그 시장 가격이 돼버리는 거래가 없으니까. 지금 12월에 약 800건이 차 안 돼. 이거는 거의 실종이야. 왜냐면 LH나 아니면은 서울시에서 그 매입이 있는 건도 여기에 해당이 될 거니까. 공공거래까지 포함이 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사실상 민간거래 차원에서 보게 되면 거의 없는 거야. 그리고 23년도 하반기부터는 전세가율이 살짝 오름세로 다시 좀 변곡점을 찍긴 했어. 그러면서 다시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곡점을 좀 찍긴 했어. 물론 이게 빌라왕 영향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으로서 전세를 가실 분들이 조금 더 대출을 얻어서 좀 아파트로 안전한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수요까지 덧붙여서 가는 구간도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기축에 대한 그 다주택자가 내놓는 뭐 공급 물론 있긴 한데 여전히 그 건설주택에 대한 입주 물량은 또 내년도에는 급감하는 그거 아예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지금 전세가가 좀 오르는 쪽으로 살짝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데 이런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것은 전세 시장을 좀 더 불안케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런 시각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걸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여전히 시장은 고금리와 역전세 속에 있다. 그러면 기존에 오래 보유하신 분들은 이미 아직도 꽤 많은 수억 원대의 이익을 갖고 있어. 그분들이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땐 또 내놔 익절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단기 보유한 갭 투자들은 손절을 해야 돼 빨리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면 또 매물은 또 증가되겠지. 그러면서 또 가격은 하락이 될 거야. 그런데 상반기까지는 총선도 있고 또 가격이 하락된다고 했으니까 많은 대기 수요자들은 또 여전히 주택 구입을 좀 미룰 거야. 그러면서 또 거래가 안 되겠지. 그리고 입주 물량은 또 나눠질 거고. 그러니까 24년도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좀 대기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 시장을 보는 게 좋겠다 이거잖아. 그렇지. 했다가 결론적으로는 언제를 하느냐. 24년도 하반기 이후에 어느 정도 가격이 조정됐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때는 뭐냐면 매물이 증가하는데 가격이 안 떨어져. 그리고 전세가율이 높아. 전세가율이 높다는 얘기는 이제는 투자 수요가 또 들어올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 갭 투자자들이. 그때 내가 후보지를 지금 생각해 뒀다가 가장 가격 하락폭이 큰 주택을 구매를 해보는 건 어떨까. 그치. 그때를 한번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아보자 하는 게 이제 24년도에 부동산. 그 아까 후보지는 아까 신생아 그 대출 그 노란 지역이랑 그런데도 괜찮지.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딱 앞뒤가 맞지.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집을 사라는 얘기는 가격이 가장 떨어졌을 때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좀 이제 하반기가 가장 저점일 거다. 하반기 이유가. 이유가 그때가 저점이니 그때 사시면 하면 좋겠다. 24년도는 계속 조금 상반기까지는 24년 하반기까지는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궁금한 것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